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 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 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 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코TV의 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재입니다. 네, 이번에 그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우리나라 농구 대표팀의 예선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피바 A매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KBL은 A매치 브레이크 때문에 잠시 쉬고 있었는데 네. 그때 딱 농구 팬들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A매치 딱 2경기가 열렸습니다. 네. 근데 좀 갈증을 풀어주기에는 너무나 좀 아쉬운 결과가 있어서 오늘 이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3월 1일에 또 일본전이 있었고 곧바로 리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어제까지가 연휴여서 네. 네,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전화 인터뷰도 네, 중간에 있으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결과는 2연패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A매치 브레이크 동안 하고 있는 그 경기는 2027 피바 농구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이고요. 네. 지난해 11월부터 열리고 있는데 중국전에서 2연승을 기록했었는데 네. 하지만 2월 26일 대만전에서의 패배, 3월 1일 일본전에서의 패배가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승 2패가 됐고요. 이 피바 농구 월드컵 과거에는 세계 농구 선수권 대회였는데 맞아요. 이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짝수에 열리던 게 이제는 홀수에 열리게 됐는데 2027년 피바 농구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또 참가 팀은 또 어떻게 됩니까? 네, 16개의 팀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1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1라운드 상위 3개 팀이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지금 4개 팀씩 4개 조로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3개 팀이 올라가게 된다면 총 12개 팀이죠. 근데 12개 팀이 2라운드에서는 2개 조로 6개 팀씩 그 2조로 나뉘어서 최종 예선을 치르게 되고 총 8팀이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뽑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하계 올림픽을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때 나갔으니까 지금 올해로 딱 30년 됐거든요. 네. 올림픽을 나갈 수 없다면 월드컵이라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2014년 농구 월드컵에 나간 이후에 그동안 한 번도 나가지 못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뭐 박찬희, 뭐 양동근 정말 그 또 아시안 게임에서의 우승도 있었고 맞아요. 네, 네. 아주 좋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세계 무대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서 11월에 있었던 중국전 2경기 이겼고 이번에 1승 1패를 했어도 좋았을 텐데 2연패하면서 2승 2패가 됐고요. 네. 대만전이 좀 실망스러웠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됐었던 게 뭐 대만전이 있기도 했지만 니콜라스 마줄스라는 네. 과거의 연령별 대표팀에서 포르징기스의 그 스승으로 알려졌던 라트비아 출신의 그 지도자가 왔기 때문에 한국 대표팀이 충분히 힘을 쓰고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 아쉬운 65대 77 패배였습니다. 네. 우선 중국전에 나왔던 활발한 득점력이 사실 자취를 감췄고 그러면서 65득점에 그쳤는데 선발 라인업이 중국전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이정현과 이현중, 신승민, 강지훈, 이승엽까지 이번 그 대표팀 명단을 본다면은 뭐 하영기와 이원석 2명의 빅맨이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대체 자원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주전 라인업에 갑자기 신승민과 강지훈이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좀 의아한 부분도 있었는데 네. 이게 조금 안타까운 출발로 이어지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신승민 선수와 강지훈 선수는 그동안 국가대표에서 사실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두 선수의 리그 활약은 좋지만
굉장히 또 의외의 페어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마줄스 감독이 대만전 시작과 함께 그 하려던 농구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신승민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사이즈는 포워드지만 포인트 가드, 볼핸들러를 막을 수 있는 수비력을 갖췄다라고 네. 마줄스 감독은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상대의 에이스들을 전담 마크 시키면서 수비에서의 강화를 노렸던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수비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고 공격에서의 답답한 흐름이 있다 보니까 신승민과 강지훈은 대만전에서 많이 뛰었지만 뭐 이후에 이야기할 일본전에서는 거의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현중 또 유기상 뭐 이정현 선수 이 핵심 득점원들의 활약상이 나오는데 이현중 선수는 5반칙 퇴장 당하긴 했습니다만 3점이 또 그렇게 잘 터지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이현중은 경기 내내 대만의 강한 압박 수비에 좀 시달렸거든요. 이현중이 가장 핵심 그 핸들러이자 득점원이라는 것을 모든 팀들이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강하게 더블팀 오면서 패스하도록 유도했고 네. 여기에서의 볼 흐름을 통해 슈팅을 가져가 보려고 했지만 공을 잡는 선수가 강지훈, 공을 잡는 선수가 이승현, 공을 잡는 선수가 신승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득점이 조금 정체가 되긴 했었죠. 그렇죠. 첫 번째 패스를 그러니까 더블팀에서 나오는 첫 번째 패스를 받는 선수들이 좀 덜 공격적이다 보니까 네. 계속 빈공에 시달렸고 야투 효율도 낮았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또 유기상이 원래 대표팀의 에이스였는데 위크 사이드에서 만약에 유기상이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유기상이 이날 2쿼터 1분 정도 남겼나요? 그때 딱 첫 투입이 되었죠. 가장 좀 이해할 수 없었던 로테이션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유기상 선수의 야투 감각만큼은 또 괜찮았던 반면에 이정현 선수가 이날 묶였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31분 동안 7득점,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4개의 턴오버에 야투 성공률이 27.3%. 아, 너무나 좀 처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대만에게 덜미를 잡혔고 물론 원정이었지만 대만에게 지면서 아시아컵 혹은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에게 승리를 2009년 8월 이후에 네, 무려 17년 만에 와. 대만이 감격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 공교롭게도 3일절에 네, 일본 원정을 떠난 한국 대표팀 반드시 또 승리가 필요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일본의 72대 78, 너무나 좀 아쉽긴 했죠. 네. 사실 대만전에서는 마줄스 감독과 함께 처음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전에서의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그리고 선수들의 동기부여도 좀 크긴 했었겠죠. 네, 맞아요. 하지만 또 한국이 일본에 좀 덜미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마줄스 감독이 대만전의 패배에서 선발 라인업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은 굳게 또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로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은 이정현, 유기상, 안영준, 이현중, 이승현까지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정현과 유기상 선수를 다이나믹 백코트로 내세웠고 그리고 또 안영준 선수의 운동 능력, 또 가구 역할을 할 수 있고 맞아요. 네, 이현중 선수를 살짝 또 4번으로 쓰면서 네, 이승현 선수는 변함없이 빅맨으로 뛰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현중이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죠. 네. 36분 동안 무려 28득점, 11개의 리바운드, 3점 슛도 5개를 터뜨렸고 자유투도 무려 10개나 얻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유기상 선수도 이날 3점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두 자리 득점 만들어냈는데 이정현 선수가 이날은 전체적으로 1차전에서도 컨디션이 좋지 않고 그리고 또 마줄스 감독의 활용도가 그 전 소속팀 혹은 대표팀과는 좀 다르다 보니까 첫 경기 야투 안 들어가니까 두 번째 경기에서는 또 야투를 조금 아끼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무언가 좀 지친 듯한 모습도 있긴 맞아요. 했어요. 네. 뭔가 이정현이라면은 그 화끈하게 공격에 나서고 그런 맛이 있는 선수인데 약간 좀 주저하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줄스 감독의 공격 플랜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데빈 부커처럼. 그러니까 데빈 부커도 외곽에서 공을 잡고 픽을 받고 이어가는 움직임이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네. 대부분 피닉스에서 그동안 했던 세팅들을 본다면은 오프 더 볼 움직임을 받고 맞아요. 스크린을 통해서 가속도를 붙이는 움직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정현 선수를 위해서도 그러한 세팅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코너 쪽에서 줌액션을 통해서 네. 이정현 선수가 공을 잡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한 그 오프 더 볼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정현이 좀 체력적인 부담을 느꼈고 대만전과 함께 일본전에서도 강한 그 해치 디펜스를 당하다 보니까 네. 이정현도 전체적으로 공격 리듬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코너 쪽에서 있다가 뭐 여러 스크린을 받고 올라오는 액션들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체력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런 메인 스코러들이 코너 쪽에 박혀 있다가 줌 액션이든 시카고 액션이든 뭘 해서 볼을 받기 전까지는 볼 터치도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볼 터치나 공격 점유율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정현 선수를 그렇게 활용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정현 선수에게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또 해치 디펜스가 와서 공 잡고 한두 번 드립을 치다가 또 패스를 내주고 이러면은 자신의 리듬도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겠고 네. 그래서 일본전 쿼터 막판에는 이정현이 어느 정도 핸들링을 통해서 외곽에서 2대2 게임을 펼치는 그 장면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그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정현의 모습은 아니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에디 다니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에디 다니엘의 활약 속에 일본 잡을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치솟았지만 마지막에 결국에는 네, 뭐 실책도 나왔고 맞아요. 네, 또 상대의 또 치명적인 실점을 허용하면서 결국에는 6점 차로 아쉽게 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일본전 너무나 아쉬웠던 게 문유현 선수가 벤치에서 나오자마자 폭풍 3파울 했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에디 다니엘 선수의 공을 잡지 못하는 그 실책 네. 그리고 또 경기 이후에 울었다고 하죠. 네. 근데 또 이현중 선수가 그럴 수 있다. 위로해주고. 네, 위로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승현 선수도 사실 굉장히 그동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대만전과 일본전에서는 무언가 좀 그 체력적으로 지친 듯한 모습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이승현 선수가 지금 벌써 34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뭐 매 비시즌마다 대표팀 불려가서 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빅맨들이 빠진 상황에서 맞아. 네, 물론 이두원 선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야, 이거 이승현 선수에게도 돌을 던지기도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요. 그동안 보면은 이승현은 딱 꾸준히 외곽에서 핸드오프, 2점 슛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이번 대표팀에서는 하윤기가 없다 보니까 이승현의 비중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하윤기가 없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저는 2대 게임에서 롤맨으로 득점 마무리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없다 보니 할 만한 선수가 없죠. 맞아요. 강지훈 선수도 대만전에 그 모습을 노리긴 했는데 확실히 쇼트롤 상황에서의 그 디시전 메이킹도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네. 안쪽으로 깊게 롤링하기보다는 사실 이 선수는 외곽에서 캐치앤슛에 그죠. 더 네. 능한 선수니까요. 빅 윙처럼 뛰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윤기의 부재도 너무나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원 선수가 물론 리그에서도 잘해주고 있고 또 이번 대표팀에서도 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하윤기 선수가 좀 그리워진 계기가 돼버렸고 맞아요. 에디 다니엘이 191cm가 아니라 2m 1cm였다면 그러니까요. 다니엘은 정말 롤맨으로서도 또 허슬러로서도 리바운더로서도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래도 다니엘이라는 보물을 저희가 건졌죠.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게 대만전에서 그 대만에 사무엘 마누라는 네.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 197cm 정도의 운동 능력이 괜찮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들어와서 이승현과 몸싸움하니까 이승현이 그 덩치 큰 이승현이 약간 밀려요. 맞아요. 근데 에디 다니엘이 만약에 뭐 2m까지는 안 되더라도 190 후반대만 됐다고 하면은 진짜 무서웠을 텐데 맞아요. 그러한 또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도 에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 야, 저 정도 투쟁심 맞아. 그리고 또 저런 애국심을 코트 위에서 바로 내보인다고 감탄하면서 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안타깝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패배했었고요. 일본은 중국전 패배한 이후에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는데 결국 한국전 승리. 오케타니 다이 신인 감독 여기도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맞아요. 그 일본 대표팀도 어느 정도 체질 개선에 나섰는데 일본은 승리했고 한국은 신인 감독 체제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굉장히 죽음의 조가 되는 거죠. 네. 중국은 한국에게 이겼는데 그 한국을 일본이 이겼고 그 일본은 중국에게 역전패했었거든요. 분위기가 네.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어쨌든 물고 물리는 상황이 됐고요. 자,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또 이분을 한번 전화로 만나보는 거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바로 이 피바에서 현재 또 농구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손대범 위원과 한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대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시죠? 네, 저는 조코피 TV의 조현일 주인장입니다. 네, 알고 있죠. 네. 우리나라 농구 대표팀이 2연패를 해서 그런지 네, 우리 손대범 위원의 그 목소리도 좀 다운되어 있는데 네. 저 중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저희 대표팀에 대한 그 기대감은 좀 어땠나요? 근데 사실 저는 이번 준비하면서 좀 고전할 거라 예상을 좀 했어요. 네. 왜냐면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고, 뭐 다른 나라들은 뭐 8일, 10일 합숙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딱 3일 합숙했잖아요. 네. 네네. 너무 기간이 짧고, 또 선수들한테 얘기 들어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손발이 안 맞고 뻑뻑하게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도 대만 주면 대만을 좀 얕잡아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점수차가 벌어졌고 좀 무기력하게 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대만전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전은 경기를 올라오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라왔는데 네. 일본도 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일본도 중국전 패한 다음에 빠르게 호킨슨을 넣고 또 사도하라를 투입하면서 어쨌든 높이랑 기동력을 둘 다 갖춘 상태에서 들어왔고 네. 또 우리나라 선수들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좀 쉽게 공략했던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그런 호킨슨의 높이에 대응할 만한 노련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 빅맨 자원도 많지가 않았던 게 너무 크더라고요. 역시나 뭐 하윤기와 이원석이 너무 그리웠던 그런 두 경기였고 정말 그 두 선수의 존재감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러면 그 마줄스 감독도 뭐 사실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번에 부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대체 선수에 대한 그런 뭐 정보 파악도 좀 원활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마줄스 감독은 뭐 이렇게 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3일 갖고 평가하기엔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이제 뭐 준비 기간이 있지 않았냐 했지만 눈으로 본 거랑은 좀 다르고 네. 또 제 생각에는 마주스 감독의 농구를 선수들도 이해를 못했지만 코칭 스태프들도 완벽하게 녹아들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경기가 안 풀릴 때 보통 그러면 들어온 선수한테 한마디씩 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코치들이 해줘야 되는데 벤치에 들어갔다 나와도 사실 변한 게 없다는 거는 그만큼 약간 서로 간에 아직 일치가 안 된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뭐 서로 좋고 싶고 떠나서 아주 싱크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주스 감독도 우리나라 대표팀뿐만 아니라 상대 아시아 농구 특성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란이나 뭐 다른 나라 제가 대만이나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외국 감독들이 해고됐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선수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무대를 좀 약간 낮게 봤다가 잘린 유럽 감독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아직까지 녹아들기엔 너무나 부족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지수 감독이 어떤 색깔을 펼치기도 전에 뭔가 좀 평가하기 좀 애매한 것 같고 다만 농구가 너무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랑은 우리나라 대표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내 지도자가 맡았던 선수들을 잘 활용했겠지만 뭐 수비에서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길백이 잡았으면 아마 우리나라 썼으면 100% 더블팀이 들어갔겠죠. 네네. 반대 사이드에서 들어오고 우리나라 네. 특유의 이런 수비를 펼쳤겠지만 마주스 감독은 좀 다른 방법을 택했었던 거고 해치를 롱 해치 들어가고 사이드에서는 숏 해치 들어갔다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약간 좀 감독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고 공격도 마찬가지고 근데 감독도 이정현이나 이현중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 원래 외국인 감독이 오면은 그 기존의 우리나라 그 지도자들과 좀 다르게 유럽식 좀 뭔가 스페이싱 빠른 페이스 그런 걸 좀 기대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변화가 혹시 보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마주스 감독의 농구가 U19 대표팀도 저도 봤지만 네. 마주스 감독이 원래 이렇게 빠른 농구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 하면은 다들 뭐 이렇게 현대 농구처럼 막 빠르게 빠른 스페이스 앤 스페이스로 3점 농구 그렇게 하지만 오히려 마주스 감독은 세팅된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팅되고 걸어주고 빠지고 안정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가드 2명 세우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옛날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유럽식 농구 스타일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NBA식의 그런 빠르고 막 3점 많이 던지고 혹은 뭐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유행해가지고 NBA까지 도입됐던 뭐 이렇게 멈추지 않고 네네. NBA식으로 계속 볼 돌리는
뭐 그런 스타일의 농구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디 다니엘 선수가 엄청 잘해주긴 했지만 네. 또 뭐 귀하 선수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었는데 혹시 뭐 귀하는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나요? 내가 협회 직원이 아니라서 왜 이래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는 너무 것만 얘기해 답답한 것 보세요. 같아요. 너무 답답한 것 같고. 아,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게시판 같은데 보면 이제 협회가 자꾸 법무부 탓만 탄다 그러는데 법무부 탓도 있고 협회 탓도 있는 것 같아요. 협회도 빨리 추진시킬 만큼의 그런 정치적인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농구의 전시의 인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협회 그 귀하 선수가 옛날에 야구나 선수 귀하시킬 때는 네. 이게 전체적인 농구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KBL도 달려들고 농구협회도 달려들고 첼시 할 때도 WKBL도 달려들고 협회도 달려들고. 근데 지금은 이미 라거나의 부작용이 아닌 부작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뒤로는 프로팀들이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사실은 그게 냉정히 따지면 맞죠. 네. 그러니까 협회가 혼자서 온전히 해제해야 되는데 그때와 지금의 시대가 또 많이 달라졌고 약간 여러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제 생각에는 대한체육회장 바지가랑이도 붙잡고 네. 늘어지고 계속 법무부 찾아가 쪼르고 그렇게 해야지 될랑말랑한 일 같은데 지금은 협회 여건상 좀 어렵지 않나. 그게 일을 어쩔 수 없이 막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네네. 한계가 딱 너무 명확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산정된 인원 갖고 뭔가 처리하기에는. 그러면 그래도 이제 한정적인 인원으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일정을 치러야 되는데 네. 또 이정현 경기력도 좀 올라와야 될 것 같고 빅맨진들의 경기력도 좀 그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이 더 좋아져야 될까요? 다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정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정현 선수 컨디션도 안 좋았겠지만 네. 저는 감독이 그래도 본인 시스템이 뭐 있겠지만 네. 그래도 선수 장점도 같이 살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보면은 그동안 활개치고 다닐 때 이정현의 장점이 거의 안 나왔잖아요. 이 두 경기에서. 네네. 그런 것도 물론 스크리너가 약간 좀 아쉬웠던 탓도 있겠지만 그런 이정현 선수 장점을 살려줄 수 있는 빅맨 자원도 필요할 것 같고 네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발을 맞춰볼 실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관장하고 경기했던 게 전희철 감독이 있을 때 맞아요. 네. 한 경기 졌을 때 다들 걱정은 했지만 오히려 그게 선수들한테 약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식으로 좀 연습 경기를 한 번이나 더 치르고 갔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감독이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네네. 네, 사실 뭐 마주스 감독 제가 건너듣기로는 수비할 때 뭐 괜히 뺏겠다고 손 내리쳐가지고 파울하는 거 그런 거라든지 뭐 박스아웃을 밀리는 거라든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굉장히 역정을 많이 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패턴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걸 제일 강조하고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길 원하는지 그런 취향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알만한 기회가 전혀 없었고 또 예를 들어 뭐 강지훈 선수를 잘 뽑았지만 뭐 조현일 위원이 이제 강지훈 선수 중계하면서 뭐 대학 때도 못 봤던 플레이를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네네. 냉정히 따지면 사실 용병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맞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온전히 국내 선수끼리 있었을 때 강지훈 선수의 장점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뭐가 맵고 짠지 모르려면은 연습 경기가 필요하지 않나. 더 많은 경기가 필요하다. 네. 네. 아, 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그 중계하시면서 뭐 비하인드 뭐 이야기 이런 거 혹시 뭐 없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게 뒤집혔을 때 욕을 했다든지 뭐 아니면 마지막 턴오버 나왔을 때 뭐 책상 내리쳤다든지 뭐 이런 거 없나요? 저는 눈물을 너무 참아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우리 선수들이. 아, 그래요? 저번에 그 2연전 승리했을 때랑은 다르게 지니까 굉장히 그 클로징 건조하시던데.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솔직히 당황했어. 대만전 졌을 때는. 네. 근데 이번에 좀 비하인드를 건질 게 없었던 게 네. 마주스 감독이 3일밖에 없다 보니까 되게 인터뷰 같은 것도 타이트하게 갔어요. 원래 주말이 진천도 출입이 안 되지만 마주스 감독이 준 시간도 되게 애매해가지고 제가 진천을 갈 만한 여유가 안 됐고 네. 아마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진천 가기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어가지고 네. 뭔가 좀 건조한 건 없었고 근데 되게 덤덤했다 그럽니다. 마주스 감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첫 두 경기에서 다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되게 좀 차분했고 냉정했고 덤덤했고 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또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7월에도 또 중계를. 조현일 위원은 어떻게 봤어요? 나는 나 혼자 말하고 끝나면 이상하잖아. 아니, 저희는 저랑 이민재 안 위원이. 봤어요? 아니, 저랑 이민재 위원이 이제 여기에서 살을 붙여서 만들 거기 때문에 제가 나는 궁금하다고. 굳이 형이랑 통화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나도 컨텐츠 나도 봐야 되는 만들어야죠. 거예요?
네? 내가 봐야 되는 거 축구 TV를?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민재 위원이랑 할 얘기를 형이랑 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나 그럼 하나만 더 말하면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코칭 스태프를 네. 제일 큰 김성철 위력한 코치 영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마주스가 왔을 때는 적어도 스카우터라든지 코치 한 명 정도는 외국인이 왔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제일 이행해줄 수 있는 오른팔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마주스 감독이 아예 그런 거 하나 없이 본인이 혼자 작전 짜고 선수 끌고 항의도 본인이 다 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너무 안타까웠다. 왜냐면 일본만 봐도 공격이 필요할 때 공격 전담 코치가 나와주고 맞아요. 수비가 필요할 때 수비가 코치가 옆에서 붙어주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감독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마주스 감독 혼자 독박 쓰는 거랑 마찬가지고 네. 뭐 어드바이저라 그래도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났겠어요. 그 사람 농구 이해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오른팔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샤페가 돈 좀 이왕 돈 쓴 김에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 뭐 비용 알겠습니다. 문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 코치를 또 안 데리고 홀로 단신으로 온 거는. 아니,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야지. 아니, 그래요? 살리려면은 뭔가 좀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화가 나네. 네. 약간의 네. 뭐 저도 뭐 물론 TV 화면으로 봤지만 일당백 느낌이 너무 세서 네. 네, 또 쉽지 않고 힘에 부치겠구나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외로운 싸움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네, 손대범 위원이 역시 또 이런 대표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또 피와 살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줄스 감독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마줄스 감독이 대만전이 끝난 이후에 인터뷰를 남겼는데 우리는 잘못된 페이스로 경기를 운영했고 공을 충분히 돌리지 못했다. 성급한 슈팅 시도가 있었고 상대에게 속공 찬스를 내줬다. 트랜지션에도 문제가 있었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의 한국 대표팀을 보면은 빠른 페이스와 3점 슛 이 두 가지가 좀 필요했던 그 한국 대표팀인데 맞아요. 이번 두 경기에서는 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좀 느린 편이긴 했어요. 손대범 위원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트랜지션보다는 세트 플레이를 선호하고 또 약간은 공격 속도를 지연시키는 플레이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지금 KBL도 페이스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과정에서 선수들도 약간의 혼선을 겪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공을 충분히 돌리지 못했다는 건 템포가 사실 느려질수록 볼 무브먼트도 똑같이 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또 설명을 듣고 나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의 강한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까 한국 선수들도 좀 조급해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빨리 패스 돌려서 빨리 기회 나면은 슈팅 던져야지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은데 네. 안 들어가면은 곧장 트랜지션 수비를 해야 되는 또 악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대만전의 이 트랜지션 과정에서의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는 마줄스 감독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일본전 끝나고 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했죠. 네,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고 두 번의 원정 경기, 많은 이동 시간 때문에 사실 훈련은 거의 못했고 회복에 많은 시간을 집중했다. 일본에는 좋은 포워드들이 있어서 우리는 스몰 라이덤을 가동해야겠고 그러면서 가드들이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했다. 4쿼터에 슛이 들어가지 않았고 선수들이 많이 지쳤던 것 같다. 우리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경기에 잘 임했지만 경기 내내 20번의 리드가 바뀌는 동안 작은 순간들이 승부를 결정지었다. 막판 2분 동안 턴오버가 몇 차례 나온 것이 특히 뼈아팠다. 네. 이야기했습니다. 뭐 다 경기를 관통하는 그런 메시지들이긴 했었는데 네. 사실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웠다는 거는 뭐 연습 상대도 부족했고 또 함께 손발 맞출 시간도 뭐 사흘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았고 또 홈 2경기 뭐 혹은 한 경기는 어웨이 한 경기 홈이면 모르겠지만 이 원정 2연전은 힘들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신임 감독이 평가전도 거의 치르지 못한 채 이렇게 원정 2경기를 치러야 된다면은 이 선수들과 그 코칭 스태프의 그 적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마주스 감독이 뭐 라트비아에서 함께했던 본인들의 사단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데려왔으면 그러니까요. 네, 또 모르겠지만 진짜. 손대범 위원의 이야기대로 그런 지원조차 부족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번 2경기를 너무 또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 대만전에서는 상대의 높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빅맨 2명을 썼다면은 일본전은 유타 와타나베 같이 빅 윙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이들에 맞춰서 스몰 라인업을 쓰는 나름대로 또 변화, 조정에 나서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괜찮았던 것 같고 대신에 저는 주축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너무 많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막 이정현, 이현중 이런 선수들에게 거의 35분 이상씩 출전 시간을 부여하는 거 보면은 그 수비에서 마줄스 감독이 원하는 활동량 넘치는 수비를 40분 내내 하기에는 조금 더 로테이션의 폭이 더 넓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피바는 아무래도 또 단기전이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폭넓게 가져가는 팀이 그 에너지의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네, 일단 이런 부분들도 아마 마줄스 감독과 김성근 코치가 또 많이 보완을 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상 우리나라가 상대했던 대만전과 일본전 그리고 또 손대범 위원의 생각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7월 들어서는 또 2경기가 있는데 그 게임은 다 이기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